예,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야당의 비판 수위는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사를 밝혔는데 문 대통령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외교적인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역시 여론을 이번 판단의 근거로 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김홍국 교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작심한 발언이다. 예.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정말로 멋지고 당당한 여성이다. 그리고 외교적인 능력은 국제사회에서 검증이 된 인물인데 그러나 야당의 이야기가 만일의 경우 강 후보자가 안 된다면 협치가 끝이라거나 또는 예. 장애투쟁까지 얘기하면서 국회 보이콧까지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거의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대통령의 발언 수위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34일 만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34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든가 네. 또는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바로 야당 당사를 찾는 등 사실은 몸을 낮춰서 야당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거든요. 예. 그런 협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은 어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임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금쪽 같은 시간을 예.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 정말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도 그러나 일은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아마 그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발언을 했다. 그러면 시한은 이제 17일입니다. 재송부를 해서 17일까지 만일의 경우 재송부가 오지 않는다면 임명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은 17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정말 여야 간의 물밑 협상 그리고 청와대 역시 야당을 존중하면서 야당에게 명분을 세워주는 다양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판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은 이제 3일이 남았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보면서요. 그러나 대통령 발언 수위는 굉장히 작심한 발언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토요일까지죠. 그러니까 1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고 만약에 토요일까지 국회에서 응답이 없으면 그러니까 일요일에 임명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인 겁니다.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장면? 야당과 여당이 충돌하는 것은 정당끼리 서로 어떤 지지층을 놓고 이렇게 격돌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데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야당과 직접적인 이 전면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해서 허니문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5대 불가론으로 인해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벽에 부딪혔고 이 벽에 부딪혀서 허니문 기간도 일찌감치 없어졌고 여기에서 대통령이 급기야는 야당의 이런 모습을 정치 공세 또는 어떤 야당의 압박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야당에서 정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서 대통령께서의 어떤 인식이 이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두고 야당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국민이 뽑아준 야당의 3당이죠. 예. 바른정당, 국민의당, 한국당. 이 야당은 국민의 뜻이 아닌가. 예. 저는 이런 것도 대통령의 인식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예. 네.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이 원만하게 이끌고 가지 못하면 지금의 대통령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의 120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84%의 지지를 이끌고 야당을 압박해서 가겠다. 이런 건데 그러나 이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힘을 합치고 협조해서 협치의 정신으로 나가야만이 개혁도 이룰 수 있고 국민들이 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어떤 정치력을 빨리 발휘를 해야 될 이런 순간이 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야당의 반발에도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배경에는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또 높은 국정 지지율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교부 장관 없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미국은 대통령과 국무장관 같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외교부 장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전 정권의 윤병세 장관과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사실은 되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그리고 G20, G20도 정말 세계적인 그런 외교가의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외교장관의 필요성이 있고요. 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도 물론 그 부분도 큰 몫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지율이라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하락합니다. 또 나쁜 국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하락할 때 그때 어떤 정치적인 수를 부리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도리어 저는 현재 야당 역시 물론 대통령의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정부 출범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35일이 지났는데 이 정부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협치의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저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참고용이다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되고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러나 야당과 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와야지 인사청문회 야당의 의견을 단순하게 참고하는 정도로서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몸을 스스로 낮추는 것들 이것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요.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칫하면 이런 때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비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 운용의 묘를 찾아야 되고 타협점들을 저는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 여당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야당도 지금 자세보다는 조금 더 함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궁금한 건데요. 만약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않고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한미 정상회담에 그럼 윤병세 장관이 대동해서 가는 겁니까? 일단은 외교부 장관 임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수는 없겠죠. 이미 사실은 전 정권에서 실패한 외교장관을 대통령이 대동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외길 수순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외교장관을 뽑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 사실상 그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강경화 장관이 없으면 정상회담을 못 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왜 발탁을 했습니까? 우리 외교부에 그동안 있었던 엘리트주의, 비밀주의 그리고 미국 중심의 북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고시 위주의 그런 잘못된 문화를 개선하고 정말 열려있는 외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세계 속에서 위상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외교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를 유리천정을 깨고 새로운 외교 개념을 만들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야당도 이런 부분은 첫 출발부터 맞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절묘한 여야 간의 만남과 대화 또 물밑 접촉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석 부장관 회의에서 이미 임명이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의 입으로 의견이 전달됐는데 야 3당 원내대표가 다시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청와대가 다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미 오늘 대통령께서 야당은 정치의 공세고 국민의 뜻대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은 임명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임명을 했을 때 그 부작용 그것은 고스란히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결국은 개혁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 추경 바로 있고 추경 다음에 또 정부 조직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경화 장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야당 제1야당의 지금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질타를 대통령 인사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예.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장외투쟁으로 어떻게 정부 여당을 압박한다 이런 모습 어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말 한국당이 전당대회 공명 7.3 전당대회를 맞이해서 정말로 국회를 포기하고 향해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커진다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대통령은 한미 정상을 위해서 미국에 가 있고 한국의 제1야당은 안에서 강경화 장관 임명은 잘못됐다고 내부에서 투쟁을 하고 예. 이러면 참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안 좋은 그런 모습일지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뭐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예. 대통령께 무리를 두고 해서 임명할 필요가 있을까? 예. 장관이 없으면 차관 중심으로 가고 예.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현재 전직 동거 정부기는 하지만 지난 정부 장관도 지금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은 정상끼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 청와대 응답이나 어떤 조치를 여쭤봤던 이유는 그러니까 청와대도 지금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희수 헌재소장 인준 표결 문제라든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추경안 처리 문제라든지 그 남아 있는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어떤 야당의 반응이랄까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야삼당이 오늘 수보회의 이후에 나온 반응도 마찬가지로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 다음 돌파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고요. 예. 청와대도 향후의 전국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또 지금 있는 야당들의 결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가장 강경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모든 후보자를 다 낙마시키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그 이유는 바로 7.3 전당대회라는 당내의 그런 중요한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양보 카드를 내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네. 경우는 이미 선명성 경쟁에 들어가 있고 누구도 만일 경우 정부의 협조를 얘기하는 순간 예. 7.3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존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이라든가 또는 바른정당, 특히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우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특히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뭐 아직 뭐 낙마가 예견되거나 또는 낙마를 요구하는 그런 후보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유감 표명도 했지만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댄다는 약속을 하고 또 향후에 입법이라든가 또 예산 문제 등에서 야당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는 저는 많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이 야당이 현재 나눠져 있고 분열돼 있고 각자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각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특히 저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진 의원들, 상임위원들 각자가 적극적으로 현재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민생 위기 처해 있는 우리 국면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면서 출범 어쩔 수 없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채 지금 첫 발을 떼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예. 이러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이후에 막후에 사실은 카드까지도 청와대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핵심적인 것은 딱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예. 여당과 야당의 격돌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보다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기간 동안 5대 불가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대 어떤 정치적인 5가지에 걸리면 등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막상 인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겠구나. 이런 어떤 현실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매여 있으면 예.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아무것도 인사를 할 수가 없겠다. 이런 네.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이참에 야당과 어떤 정권적인 리스크를 감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붙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말을 내자. 대통령은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예. 한국당,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야당으로서 협조를 해주고 싶지만 이 5대 불가론에 걸린 후보들이 줄줄이 지금 다 거의 뭐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이것을 또 지나가면 이것이 뭐 제대로 된 야당이겠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 두 지점이 지금 충돌하는 것이 5대 불가론을 놓고 충돌하는데 네. 그러면 이 5대 불가론을 이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꾸는 어떤 완충지대가 우리 정치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의 정신이 이미 사라졌고 앞으로도 사라질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인사 문제를 가지고 5년 내내 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쟁투할 그럴 어떤 개연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당장 김희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영향을 받게 네. 되는 거죠. 뭐 야당이 최악의 일단 상황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야당이 분석들도 일단 많고요. 공동의 입장을 내놨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인준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네. 감사원장, 대법원장, 또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는 인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인준 표결에 일단 날짜를 잡는 문제부터 아주 뭐 야당에서 치열하게 일단은 삿바 싸움을 벌일 것이고요. 또 날짜를 잡아서 하더라도 사실은 야당의 현재 입장은 굉장히 강한 반대의 입장이 있고요. 국민의당까지 거기 합세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당론에서는 현재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만 당내에서는 상당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김희수 후보자는 사실은 부결될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크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배수혜진은 대행 체제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소장으로 정식으로 임명되지는 못하더라도 네. 대행 체제로 계속 운영할 수 있고 이미 사실은 현재 대행 체제고 예. 그동안의 운영 능력 같은 경우는 이미 김희수 후보자에는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더라도 그런 대결의 장으로 가기보다는 결국은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되고요. 또 막상 출범한 대통령에 대해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국정농단, 그것도 비선 실세에 의한 전 정권의 큰 잘못, 거기에는 자유한국당이 핵심적인 바로 그 역할, 같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호의하면서 국정을 마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첫 출발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과 여당도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조금 시간이 바빠가지고요. 다른 후보자들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직 의원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어제 3명이 열렸고요. 슈퍼 수요일이었죠. 조금 전에 도정환 장관 후보자 채택을 포함해서 김영춘 후보자, 김부겸 후보자가 이제 청문 보고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셋값 인상 요구 때문에 6번을 이사한 후였습니다. 제가 국회 주거복지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 집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할 제1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스피치를 보면 그 후보자들도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점 저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얘기해 드린 대로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3명은 청문회 문턱을 넘었고 오늘 김현미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한데 역시 김현미 후보자도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그대로 얻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역 불패 신화를 혹시 깰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이 정조준하고 있는 예. 지금 후보가 김현미 후보라고 저는 오늘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느꼈는데 예. 네. 상당히 예리한 질문과 정말 이분은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이 하루 종일 이어졌기 때문에 김현미 저 후보자께서는 처음에는 저렇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다크서클이 생기고 이렇게 얼굴에 고민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야간 특수대학원이고 네. 여기서 뭐 이제 뭐 야간 대학원이라는 것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또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예. 대학원은 다 대학원이고 야간 대학원이 저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직장도 다니면서 공부하는 훌륭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질타를 받았고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또 이제 해명을 했지만 여기에서 논문 표절이죠. 논문 표절이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전체가 75페이지인데 예. 거기서 21쪽이 표절이다. 근데 네. 본인은 표절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족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논문 표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드 인사다.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문재인 후보 때 곳곳에 핵심 포스트를 차지하면서 예. 국토부와 관계없는 거의 관계없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것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고 예. 대표 발의한 국토부 관련된 입법이 하나도 없었다. 예. 이런 것들이 한국당에서 강하게 지금 질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배우자의 어떤 부당 공제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고 오히려 질문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서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야당 제1야당의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김현미 후보는 첫 번째 의원 낙마의 대상으로 찍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네, 일단 이런 분위기 속에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계속 이어갈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청문회가 꽤 많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그 후보자들 중에 가장 험로가 예상되는 후보자가 있다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뭐 많은 후보자들이 예. 있고 앞으로도 또 보건복지부라든가 네. 또 임명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일단 좀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분으로는 아무래도 안경환 네. 법무장관 후보자. 왜냐하면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인권위원장을 지낸 분의 그런 성인식이라든가 또는 여성을 바라보는 이 남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또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는 그것이 책 전체에서 드러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예. 네. 남자의 잘못된 행태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책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해명과 또 청문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질지 좀 관심을 모으고요. 역시 예.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대엽 후보자도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느 정도로 그동안에 보여준 야당들의 활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낙마를 시킬 정도로 어떤 청문회를 진행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정말 벼르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후보자들 모두가 몸을 사리면서 몸을 낮추고 정말 국정에 대해서 헌신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청문회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조대엽 후보자는 이제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물론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대엽 후보자 역시도 쉬워 보이진 않는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대 불가론에서 또 음주운전 이것까지 또 추가가 돼서 2007년도죠. 음주 거의 적발이 됐는데 면허 취소 수준까지 간 그때 그 수치가 나와서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고 또 사회이사 겸직한 거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이것이 상당히 이제 불법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야당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제 조재엽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담쟁이 포럼의 발기인이고 정책공감 국민성장의 부소장이고 상당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코드 인사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게 도덕성 그리고 음주운전 5대 불가 이런 것까지 이제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28일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폭풍 인사청문회 또는 슈퍼 수요일, 슈퍼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조대엽 노동부 장관 그리고 지금 이제 논문 표절 문제로 상당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런 아주 막강한 트라이앵글이 그날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야권이 지금 어디에 화력을 집중해야 될지 지금 한국당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지금까지 뭐 전반기였다면 이제 이어지는 후반기가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험로가 예상되라는 전망으로 저희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